한 식품 기업이 오랜 시간 착한 기업이라는 칭호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오뚜기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재산제세와 변칙 증여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투입되었고 우리가 몰랐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뚝이라 불리던 기업이 특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었을까요?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두 얼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뚜기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가족 기업, 직원들을 아끼는 회장님, 상속세를 꼬박꼬박 내는 모범기업 정도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오뚜기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품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업을 가뚜기라고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갓은 영어로 신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만큼 완벽한 기업이라는 찬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오뚜기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3국이라고 하면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제세와 변칙 증여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 조직입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아닙니다. 탈세나 사익 편취 같은 중대한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사익 편취란 쉽게 말해 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왜 갑자기 오뚜기의 칼을 빼들었을까요? 단순한 회계 실수나 세금 계산 오류였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조사 3국이 투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기획된 혐의, 즉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거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 총수 일가 소유 토지의 개발 비용 대납, 용역비 과다 지급 등 3가지 혐의가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쉽게 말해 가족이나 친인척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오뚜기의 경우 함영준 회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오뚜기는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약 10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다시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칭송하던 착한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밝게 웃는 광고 속 오뚜기와 세무조사를 받는 오뚜기. 이 두 얼굴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을 이해하려면 오뚜기의 지배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배구조란 쉽게 말해서 누가 회사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어떻게 회사를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오뚜기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그물망이 얽혀 있습니다. 오뚜기 그룹에는 상장된 회사인 오뚜기 본사 외에도 여러 비상장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비상장 회사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말합니다. 상장 회사는 주주들에게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비상장 회사는 그런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공개할 정보가 적으니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회장 일가는 이 비상장 회사들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본사는 이 비상장 회사들과 수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본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할까요? 여기에 바로 국세청이 주목한 핵심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초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입니다. 오뚜기 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회장 일가의 회사에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주면 그 회사는 쉽게 이익을 얻습니다. 이 이익은 결국 배당금 형태로 회장 일가에게 돌아갑니다. 배당금이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둘째는 총수 일가 소유 토지의 개발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납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회장님 가족이 가진 땅을 개발하는데 회사 돈을 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용역비 과다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이런 행위가 왜 문제가 될까요? 상장 회사인 오뚜기에는 수많은 주주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 일가만 특별히 이익을 가져간다면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게다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까지 피해가니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빠져나갔을까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오뚜기가 모범 기업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함영준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채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많은 재벌 오너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상속세를 줄이려 하는 상황에서 오뚜기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환호했고 가뚜기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1,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회장 개인이 월급을 모아서 마련했을까요? 부동산을 팔았을까요? 진실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면사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면사랑은 면과 소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뚜기와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함영준 회장의 매형인 정세장 대표입니다. 정세장 대표와 특수 관계자들이 면사랑 지분의 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뚜기 본사가 라면이나 소스를 만들 때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원재료를 면사랑에서 삽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국세청은 오뚜기가 면사랑으로부터 원재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샀다면 그 차액만큼 면사랑은 추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오뚜기가 면사랑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8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면사랑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그런데 주요 주주가 회장의 매형입니다. 결국 오뚜기와의 거래로 생긴 이익이 창업주 가족에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다른 대기업 그룹도 비슷한 구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이런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구조로 쌓인 자금이 상속세 재원이 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대중이 박수를 보낸 상속세 완납의 이면에 이런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본사에 쌓였을 돈, 다른 주주들에게도 돌아갔을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셈입니다. 면사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뚜기 그룹의 내부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터널링은 영어로 터널을 뚫는다는 뜻인데 마치 터널을 통해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이 특정인에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 잘 되어서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식자재를 살 때 여러분의 조카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에서만 삽니다. 게다가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 식당의 이익은 줄어들고 조카의 회사 이익은 늘어납니다. 식당에 투자한 다른 동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조카만 돈을 벌게 됩니다. 오뚜기에서 벌어진 일이 이와 비슷한 구조라는 의혹입니다. 면사랑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면사랑은 1991년 장학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큰 사위에게 사업 기회를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오뚜기와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면사랑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오뚜기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면사랑이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오뚜기와의 거래 비중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오뚜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기반을 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뚜기의 일감으로 성장해 결국 매출 1,8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래가 한두 번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이익 이전 의혹, 그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입니다. 상장사인 오뚜기 본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모든 주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의 이익 일부가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인에게 흘러간다면 이건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일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면사랑 외에도 이런 구조가 또 있는지 국세청은 그물망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뚜기 그룹 주변에는
면사랑 외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거래 관계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수 일가와 연결된 협력업체들의 그물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면사랑은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오뚜기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창업 배경과 성장 과정을 보면 오뚜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창업주의 큰 사위가 장인의 제안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초기에는 오뚜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오뚜기 본사가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를 제쳐두고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준다면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더 좋은 품질이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어도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납품가 문제입니다. 만약 친인척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맡긴다면 그 차액만큼 오뚜기 본사는 손해를 보고 친인척 회사는 이익을 봅니다. 더 씁쓸한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오뚜기가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문제입니다. 단가를 깎아달라, 더 싸게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인척 회사에는 관대하고 다른 협력업체에는 엄격하다면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모범 기업이라는 이미지 뒤에는 이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나 사회공헌으로 칭송받는 동안 뒤에서는 친인척 기업들의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소비자들이 오뚜기 제품을 살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이런 그물망을 통해 특정인들에게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습니다. 최적의 협력업체를 찾아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대신 친인척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자원이 낭비됩니다. 경영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업 확장이 아니라 내부 거래 관리에 쏠려버렸습니다. 이런 내부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뚜기가 내부 거래 구조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대한민국 라면 시장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삼양식품의 성장은 오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오뚜기의 주가는 같은 기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 15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현재는 30만 원대입니다. 투자자들은 왜 삼양에는 열광하고 오뚜기는 외면할까요? 가장 큰 차이는 해외 매출입니다.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81%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불닭볶음면은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유튜브나 틱톡에서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먹방을 하는 영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8%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더 극명합니다. 삼양식품의 2024년 해외 매출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해 오뚜기의 해외 매출은 3,600억 원 수준입니다. 4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삼양식품은 2025년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라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라면을 더 많이 먹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성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라면은 한국 식문화의 대표주자입니다. 삼양식품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과감하게 해외 시장에 투자했고 현지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현지화 전략이란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제품과 마케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히트 상품도 만들어냈습니다. 오뚜기는 무엇을 했을까요?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에 의존하는 구조가 수십 년째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편안하게 장사하다가 글로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뚜기의 정체는 단순히 해외 시장 진출 실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의 부재입니다. 혁신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오뚜기에서 나온 히트 상품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진라면은 198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은 제품입니다. 물론 장수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는 제품이 있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검증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히트 상품이 없다는 것은 기업의 혁신 역량이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는데 회사는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배구조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총수 일가가 내부 거래 구조 관리와 절세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절세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써야 할 자원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이걸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거버넌스는 기업 지배 구조를 뜻하고 리스크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뚜기는 2025년 5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편출되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게다가 오뚜기는 6분기 연속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어도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매출이 안정적이어도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꺼립니다. 언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뚜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들의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오뚜기에게 남은 기회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오뚜기의 두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미지와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오랜 시간 모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직원 복지, 사회 공헌, 상속세 완납 같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고 오뚜기 제품을 살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좋은 기업의 제품을 산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뚜기 측의 입장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이번 세무조사가 2020년 이후 받는 정기조사일 뿐이며 사익 편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뚜기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1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BTS의 지인을 글로벌 모델로 기용하고 영문상호를 발음하기 쉬운 오토키로 바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생산 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할랄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20억 명 규모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총수 일가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삼양식품이 보여준 것처럼 해외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셋째, 혁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과거의 히트 상품에 기대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뚜기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제대로 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가뚜기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점점 빛을 잃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오뚜기의 두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범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그 뒤에 숨겨진 내부 거래 구조 의혹,
그리고 이로 인해 놓쳐버린 글로벌 기회까지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뚜기가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갓두기 신화는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오뚜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많은 기업들 뒤에는 이런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업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진짜 얼굴을 함께 파헤치는 여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